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빼고는 모두 풀렸습니다. 이거 되게 주목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일어날 겁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었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빼고는 모두 투기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이 모두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이 강남 3구와 용산이 가장 최상급지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앞으로 서울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거래량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규제가 해제가 되면은 대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많이 풀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존의 거래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는 신규 물건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래들을 조금은 살릴 수 있는 방안들로 거래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빠르게 이제 정책을 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취득세에 대한 중과에 대한 요건들도 조금 완화가 되고 다양한 부분들이 완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다만 이제 주의할 부분들이 실거주 요건들, 아까 물어보셨는데 실거주 요건들이 양도를 할 때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샀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이라도 실거주 요건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2년을 살아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조금은 주의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효과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건요.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과 거주 요건들을 관장하는 거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분양 청약에 대한 규제책이라고 좀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없고 투기과열 지역이 있다면요, 여기에는 세금이라든지 실거주 요건이 없는 거죠. 예전에 이제 창원이라든지 대구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다 해제됐으니까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 일단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제가 된 것들 한번 보면요, 예전에 2012년도에도 규제 완화를 해서 시장에 참여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게 뭐냐? 자, 이제 강남 3구 규제가 해제가 안 됐지만은 2011년 12월 달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고 2012년 5월 달에 투기지역이 해제돼서 강남의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 마지막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장이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강남 3구도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뭐 예상은 어렵겠지만은 정말 시장이 지금 거래가 안 된다면은 뭐 총선 전까지도 풀 수도 있지만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남아 있지만은 이것도 풀릴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장이 안 좋을 때를 바라보면은 이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거래량들이 살아나는 부분들, 변곡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게요. 예전에 IMF 이후에도 가격들이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수직 상승을 해서 과거의 어떤 가격들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유동성 시장을 맞이하여서 2002년까지 가격들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2003년 4년도에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가격들이 떨어지는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수직 하락과 수직 상승으로 유동성 시장 같은 걸 맞이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서브프라임처럼 서브프라임은 2007년도, 2008년도에 가격들이 떨어지고 2009년도에 다시 수직 하락이 한 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이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이 소진되면서 가격들이 급등하는 시기가 왔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떨어진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뭐냐면요, 완화가 일어난다면은 가격들이 과거의 고점에 유사하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변수들이 앞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들이 조금 더 거기서 다시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느냐는 그때의 어떤 변곡점들은 향후의 변수들, 뭐 이제 정책이라든지 대내외적인 변수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규제가
분양가가 해제가 되었고 상급지는 남아있지만은 이것도 앞으로 2012년도 같이 시장이 안 좋고 거래량이 박살이 나면은 이런 식으로 해제가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되면은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요. 아마 건설사에서도 이것들을 크게 올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장에 가격을 내놓고 가격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가격들을 올려버리면은 아마 분양 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가격을 크게 올리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시장들이 조금은 지금은 가격들을 뭐 이제 자율 경쟁에 맡겼지만은 기존 주택들이 있죠. 기존 주택보다 새롭게 나오는 신규 분양의 가격들이 높다고 생각되면 시장에서는 분양에 대한 부분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의 경쟁이 시작되긴 했지만은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크게 많이는 올리진 못할 겁니다. 우선은.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신규 주택들은 좋은 시장을 맞이하면은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민간택지 분양가의 상한제가 해제가 되었고 1월 5일 내일부터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들로 흘러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날 여야 합의로 부동산 3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거는 초과이익 환수제랑 정비사업이 뭐 1가구에서 3주택까지 허용하는 거,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됐고, 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해제를 2015년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전매 제한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부분,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리고 공공이냐 민간 택지냐에 따라서도 전매 제한에 대한 기간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합니다. 그냥 이거 다 이제 복잡하니까는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택지도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들도 전매 제한 기간들을 조금은 완화를 한 게 좀 놀라웠는데, 예, 규제 지역이나 공공택지는 3년,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정비법에서 과밀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남양주 같은 경우는요, 이 세 개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세 개가 다 합쳐진 데도 있고요, 두 개가 적용된 데도 있고,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이 붙어 있는 데는 웬만하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매 기한이 1년이고 기타 지역들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분양을 받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6개월 안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수도권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전매 제한이 아예 없는 지역들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됩니다. 이거를 하는 취지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가 되면은 이제 신규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거래량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을 개선을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도권은 최대 3년이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이다라는 것들을 요거 위에 거를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거래를 못하게 막은 것들을 거래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2014년도에 4.1 대책이 나왔을 때도 민간 택지 분양가의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14년도 4.1 대책이 적용이 됐는데,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한 것도 2014년도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이런 정책들이 과거에, 지금 있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완화가 과거에도 어려운 시장이 도래했을 때는 이런 완화의 일변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수도권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했죠. 이제 폐지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샀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은 안 되고 전세를 못 맞추니까는 사실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지고, 그 다음에 집을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무기간, 거주 의무기간이 뭐 공공택지는 5년, 뭐
시세에 따라 3년, 민간 택지는 3년, 2년 있었는데 이 부분들도 폐지를 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중도금 대출의 보증 분양가 기준들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분양가가 원래는 2022년 11월 이전에는 9억 이상이 되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고 11월 이후 2022년 11월 이후부터는 12억이 이하까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 이제는 이 상한 캡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다 나오게 되어서 사람들이 분양 물건들을 접근하기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계약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023년도 1분기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 분양가에 대한 가격 기준도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도 이 우리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9억을 초과하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특별 공급은 조금은 주거의 약자들한테 공급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뭐 강남이다. 강남도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니즈들을 필요한 사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9억 초과가 되면은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특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5구 타입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물건들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들이 좀 어려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폐지함으로써 사람들 수요층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특별 공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도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택 청약 당첨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1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처분 조건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이 부분들도 사라지게 해서 주택이 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1개가 있어도 이것들을 해제하지 않고 당첨된 걸 끌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완화를 신축에 대한 물건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분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완화가 계속되는 거는 분양 물건들을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2023년도에 요거랑 같이 또 봐야 될 게 청약 가점제도 개편이 됩니다. 예전에는 청약 가점제가 84 타입 그러니까 85 이상이 되면은 이상이 되어야지 추첨제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추첨제를 30평대 9평 이하짜리도 추첨제가 이제는 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같이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5구 타입 같은 뭐 부분들도 이제 추첨제를 60%로 분양하고 그 다음에 5구 이상부터 뭐 84 타입까지도 추첨제를 30% 분양한다니까 이것도 더불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지고 분양에 대해서는 특별 분양에 대한 기준도 폐지가 되고 중도금 대출도 되고 뭐 이제 실거주 요건도 폐지가 되고 이제 뭐 분양에 대해서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 무순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주택자 요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한다고 하면은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줍줍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이거와 더불어 알아봐야 되는 게 줍줍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 거주 지역에 대한 요건들도 폐지가 되니까 요거를 따진다면 이제는 좋은 입지에 전국에서 몰릴 수 있는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줍줍을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실제로 1주택을만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투자자들도 일단은 시장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수요자로 참여를 시키는 유도하는 정책들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없었느냐? 2015년도에도 청약 제도를 완화를 했습니다. 2월 27일 날 대책을 내서 새로운 청약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때도 지금과 같이 나왔던 정책들이 비슷하게 다 나왔습니다. 입주자의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폐지를 하고 청약 자격 요건들을 완화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유사하게 과거의 시장과 흘러가죠. 과거를 복기를 잘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12월 달에 예고를 한 것처럼 내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 고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구조 안전 진단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배점이 높아가지고 재건축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30%로 완화해서 이제는 조금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안전 진단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리고 점수 배점에 대해서도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 완화를 해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도 2차 안전 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자체에서 필요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 점수도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안전 진단을 조금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없었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9.1 대책 때 이후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니까 지금 2022년도에 처음으로 12월 8일 날 대책이 나온 이후와 비슷한 언론의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중첩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규제 완화 방향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년에 무주택자 DSR에 대한 완화 논의가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올해 이슈로 선정을 해가지고 논의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대두시켰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중에서 대출은 수요자를 되게 밀접하게 흡수하고 유입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규제 완화 중에서 대출에 대한 완화는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날 대책에서는 주택 대출의 활성화 및 디딤돌 대출의 지원 확대를 해서 사실상 지금은 그 당시엔 DSR에 대한 적용이 없었지만은 가장 강력했던 그 당시에 DTI라는 부분까지도 2014년 7월 달에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LTV도 70%까지 완화를 해서 집을 사세요라는 시그널들을 2014년도에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 완화에 대한 것들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부분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죠. 요것도 지금 이제 법으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세금 완화를 지금 하면서 거래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들도 동시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014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취득세도 이제 완화하고 이제 방향이 잡혔죠. 보유세도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보유세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한시 완화를 유지하고 2024년도 5월까지 한시도로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때는 완전히 이제 폐지를 할 건데 과거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죠. 2014년도 13년도에도 취득세를 영구 완화를 하고 지금 우리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이라는 부분들이 2013년도에 있었는데 올해에도 200만 원 최초 구입하면은 취득세 감면이 있죠. 이 부분들도 2013년도에 동일하게 있었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도 2010년부터 13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예하다가 완전 폐지를 2013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니까 보시면은 2013년도 10월 들어서 거래량이 확 늘었다. 뭐 이런 이제 신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규제의 완화의 교집합이 생기면서 시장 참여에 대한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과거랑 비교했던 그 어떤 규제의 일변도와 완화가 사실은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변곡점을 찍게 됩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의 움직임들이 점을 찍고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2014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월 3일 날 냈던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과거랑 제가 대비를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그 거래량을 늘리는 정책들이 쌓이면은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들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4년도, 15년도는 거의 주택의 규제를 완전히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규제들을 푼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격들이 움직이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거래량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06년도 이후에 규제를 계속 풀면서 2014년도에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에 역대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확 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예,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는다는 건요.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09년, 12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보다 실제로 거래된 양들이 많으니까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실제로 거래된 게 작으니까 가격이 내렸고, 거래량이 평균보다 실제 거래량이 느니까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9년도는 가격이 둔화가 되었는데 거래량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부산의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때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건요, 거래량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의 변화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량들이 11월에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달에 559건이었던 게 11월 달에 729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 역대 최고라고 하죠. 아직까지 1000건이 되지 않는 작은 거래량이지만은 이 추이가 올해 초까지 1분기에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거래량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규제가 풀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가격들이 뭐 IMF 때처럼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회복이 되거나 서브프라임 때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정상화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내려간 부분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는 비싸 보이지만요, 내려간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들은 이 거래량을 보면 충분히 이제 아까 과거의 그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래량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들이 가격들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거래량이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정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의 정책을 어제 나왔던 정책과 비교해서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패턴들을 잘 복기를 하셔서 지금의 시장들을 바라보시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상담이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담이 2022년도 하반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관심이 저는 제가 상담에 이런 들어오는 걸로 추이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거래량이 늘을 수 있는 또 심리적인 움직임도 있을 거라는 좀 예측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잡을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규제의 일변도와 그 방향성이 잡혔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과 과거의 하락을 바라보지 말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급매물들이 이제는 뭐 송파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몇몇 곳에 보면은 소진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지만은 아직 가격이 싼 물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집이 없는 사람은 지금 마지막 박앤세일을 하는 지금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수요자로서 참여하는 게 현명할 수 있는 시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지금 아직까지는 욕을 더 먹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더 먹어야 되는 시기긴 한데 분명한 거는 시장은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은 우리 이 시기를 건너가면은 새로운 시기들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기는 저는 가격은 우상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유동성의 상수가 있습니다. 그 상수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경기의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대내외적인 변수라든지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도래할 수도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를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을 잘 되새겨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화가.
이거 되게 주목해야 되고요. 아마도 2023년도에 어느 시점에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늘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 규제가 금리의 완화의 추이와 교집합이 크게 되는 시점에 거래량들은 조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드디어 세입자랑 또 통화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가격을 최저가의 전세가에서 거기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길래 제가 조금 속상해가지고 그냥 전세를 빼실 거면 빼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는 있지만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더 좋은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좋은 날이라는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도 시기지만은 그것보다 거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시기들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2023년도 과도기적이지만은 그 방향들을 집중하시고 과거에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